707이고 나발이고 계집년들은 뺨 한 대 맞으면 조용해진다.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의 칼바람을 뚫고 들려왔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 입에서 뿜어지는 하얀 입김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것 같은 제3도병사단 사령부 뒤편의 패창고 부근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본부대 소령 김준식이었다. 그는 껄렁한 자세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곁에 서 있는 위관급 장교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아, 김소령님. 그래도 이번에 새로 오시는 사단장님 소문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육사수석의 전설적인 707 여제라던데. 중이 하나가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자 김준식은 비웃듯 바닥에 침을 뱉었다. 야, 이 새끼야. 소문은 다 거품이야. 여자가 별달 때까지 뭐 했겠냐? 뻔하지. 윗놈들한테 살랑거리고 할당제니 뭐니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야. 내 장담하는데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나한테 업무 떠넘길 거다. 김준식의 눈빛은 비열함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진급이 늦어지는 것을 언제나 남의 탓, 특히 여군이나 출신 성분이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곤 했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꼬리를 흔들고 약해 보이는 자는 철저하게 짓밟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표본이었다. 그때였다. 그 입 꽤나 가볍군. 서늘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김준식과 장교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낡아빠진 야전 상의를 걸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고 눌러쓴 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내일 취임식을 앞두고 몰래 부대를 시찰하러 나온 신임 사단장 황진서였다. 보안을 위해 계급장을 떼고 허름한 복장으로 부대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던 중 기가 막힌 대화를 듣고 만 것이다. 김준식은 황진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구겼다. 사단 본부 안까지 민간인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찬 듯 했다. 아니, 정확히는 만만해 보였다. 뭐야? 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여기 위병소 애들 다 처잖아. 민간인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김준식은 위압적으로 다가와 황진서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담배 냄새가 황진서의 코를 찔렀다. 하지만 황진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준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군인이, 그것도 영관급 장교가 근무 시간에 여기서 담배나 태우며 상관 모욕이라. 백골 부대 군기가 아주 볼만하네. 그녀의 말투는 당당하다 못해 오만하게 들렸다. 김준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하다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너 당장 신분증 내놔. 어디서 건방지게 훈계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본부대 김준식 소령이야. 간첩 의심으로 헌병대에 넘겨버리기 전에 무릎 꿇고 빌어. 김준식은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기세였다. 곁에 있던 중위들이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김준식은 그들을 뿌리쳤다. 황진서는 707 시절 수많은 테러범과 흉악범들을 상대해왔다. 그녀의 눈에 김준식의 그 어설픈 위협은 어린아이의 투정보다도 못해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피식 웃었다. 김준식 소령. 이름은 기억해 두지. 그런데 뺨을 때리면 조용해진다고 했나? 뭐? 아까 내 입으로 그랬잖아. 계집년들은 뺨을 맞으면 조용해진다고.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럴 깡이 있다면 말이야. 도발이었다. 명백한 도발. 김준식의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 씨발,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김준식의 손바닥이 황진서의 뺨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다.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날 정도로 힘이 실린 일격이었다. 중이들이 소령님 하고 비명을 질렀다. 둔탁한 타격음은 나지 않았다. 대신 김준식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췄다. 황진서가 주머니에서 왼손을 빼낸 건 찰나였다. 그녀는 김준식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다. 아! 김준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거구의 남성인 그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황진서의 소나기 힘은 마치 강철 집게 같았다. 707 시절 극한의 단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악력은 일반적인 남성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동작이 크고 굼떠. 그리고 하체가 부실하니 중심이 바로 무너지지. 입만 산 게 아니었군. 몸도 썩었어. 황진서는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놔버렸다. 김준식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다. 얼어붙은 땅바닥에 엉덩이를 찌은 그가 고통과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다. 너희 거기 안 서. 야, 헌병대 불러. 당장 2년 잡아. 김준식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황진서는 이미 몸을 돌려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침없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했다.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로 김준식의 분노에 찬 고함이 메아리 쳤다. 내일 당장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서면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가만 안 둬. 황진서는 모자챙을 살짝 들어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기대되는군. 내일 취임식장이 아주 볼만하겠어. 다음 날 아침 제3보 병사단 연병장. 하늘은 맑았지만 철원의 바람은 여전히 살을 벨듯이 차가웠다. 사단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주요 지휘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은 제3보 병사단 백골 부대의 새로운 지휘관이 취임하는 날이었다. 김준식은 퉁퉁 부은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 대열의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어제 그 미친년을 잡지 못한 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이를 갈며 속으로 뇌까렸다. 취임식만 끝나봐라. 기무대의 협조 요청에서라도 그년 잡아서 족친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3보 병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입장.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사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갖춰 입은 정복,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무엇보다 그 얼굴. 김준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여자는 바로 어제 자신이 계집년이라 부르며 뺨을 때리려 했던,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미친년이었다. 황진서는 단상 중앙에 서서 부대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사색이 된 김준식의 얼굴에 정확히 멈췄다. 그녀의 입가에 어제와 똑같은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백골.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김준식에게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들렸다. 본관은 오늘부로 제3보 병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황진서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형식보다 실전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황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준식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군인의 기본을 망각하고 뒤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다.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김준식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경고는 오직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전설의 707 지휘관 출신 최연소 여성 소장 황진서. 그녀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연병장에 흩뿌려지던 군악대의 행진곡이 멈췄지만 김준식 소령의 귓가에는 여전히 이명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았다. 영하의 날씨에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내복이 등짝에 달라붙어 소름 끼치는 한기를 만들어냈다. 단상에서 내려온 황진서 사단장이 도열한 참모들과 악수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꽁꽁 언 땅바닥을 울릴 때마다 김준식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래, 어제는 사복이었고 오늘은 정복이잖아.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김준식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황진서가 정확히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키는 컸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극한의 훈련으로 다져진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단순히 계급장에 별 2개가 주는 권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황진서는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싸늘하게 내려앉은 눈빛으로 김준식의 명찰을 응시했다. 본부대장 김준식 소령.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김준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지 않기 위해 허벅지에 힘을 꽉 주어야 했다. 추충성. 본부대장 소령 김준식.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볼품없이 갈라졌다. 주변에 서 있던 작전 참모와 인사 참모가 곁눈질로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김준식답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황진서는 대답 대신 시선을 살짝 내려 김준식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파스를 붙여 퉁퉁 부어오른 손목이 소매 끝으로 살짝 보였다. 손목은 좀 어떤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히기라도 한 모양이지? 주변 참모들은 그저 신임 사단장이 부하의 부상을 챙기는 덕담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준식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제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김준식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갑작스러운 빙판길 낙상 사고였습니다.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군인의 능력이야. 하체가 부실하면 중심이 무너진다고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확인 사살이었다. 어제 폐창고 뒤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날아왔다. 김준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황진서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옆에 서 있는 연대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김준식은 비로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공포는 곧 굴욕감과 분노로 뒤섞여 뱃속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올랐다. 전현이 나를 가지고 놀아? 감히 나를? 오후 2시 사단 본청 대회의실. 첫 참모 회의의 공기는 무거웠다. 황진서 사단장은 상석에 앉아 각 처부에서 올라온 업무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다. 전임 사단장은 대충 보고만 받고 골프 치러 가기 바빴기에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는 그들에게 낯설었다. 작전 참모. 예. 작전 참모 중령 박동철입니다. 동계 혹한기 훈련 계획서 이거 작년 거 그대로 복사해서 날짜만 바꿨더군. 3페이지 넷째 줄에 23년이라는 오타가 그대로 있어. 박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전방 철제 경계 작전 지침도 엉망이야. 최근 북측 지피 동향 분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707 시절 내가 작성하던 소대급 작전 계획보다도 못해. 이게 사단급 참모가 올릴 보고서인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와. 내일 아침 점호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황진서는 보고서를 박중령 앞으로 툭 던졌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단순히 별을 단 여자가 아니었다. 서류의 행간을 읽어내고 실무의 디테일을 꿰뚫고 있는 진짜였다.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는 김준식에게 향했다. 김준식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본부대장. 예. 소령 김준식. 자네가 올린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과 부식 청구서 꽤 흥미롭더군. 김준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난방유 사용량이 작년 대비 30%나 증가했어. 올해가 작년보다 평균 기온이 2도나 높은데 말이야. 그리고 병사들 식단의 고기 배식량이 줄었다는 민원이 마음의 편지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식자재 구매 내역은 오히려 늘었어. 이게 무슨 조화일까? 황진서의 눈빛이 김준식의 눈동자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열효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난방유 소모가 그리고 식자재는 물가 상승폭을 반영하다 보니 김준식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준비해둔 핑계였지만 황진서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그저 옹색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시설 노후화라. 좋아. 그럼 오늘 일과 종료 후에 내가 직접 유류고와 식자재 창고를 불시에 점검하겠다. 장부와 실제 재고가 1리터 1g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단장님, 오늘 바로 말입니까? 오늘은 취임 첫날이라 피곤하실 텐데. 피곤? 나는 707에서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산악 구보를 해도 멀쩡했어. 내 체력 걱정은 말고 자네 장부나 걱정해. 이상. 황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모들이 황급히 기립하여 경례를 붙였다. 백골. 회의실을 나가는 황진서의 뒷모습을 보며 김준식은 절망에 빠졌다. 유류고와 식자재 창고. 그곳은 김준식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었다. 지역업자와 결탁하여 난방유를 빼돌려 팔아먹고 최상급 고기를 싼 고기로 바꿔치기의 차액을 챙겨온 지 벌써 2년째였다. 오늘 저녁 불시 점검이라니. 장부를 맞출 시간도 빼돌린 물건을 채워 넣을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걸리면 단순히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감옥에 갈 일이었다.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김준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 씨발 진짜 좆됐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단 본부대 뒤편 흡연장. 김준식은 줄담배를 피워대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뚱뚱한 체구의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군수 지원과 보급관 최 상사였다. 김준식과 한 배를 타고 뒷주머니를 차오던 공범이었다. 소령님,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눈치 보여 죽겠는데. 야, 최 상사. 지금 눈치가 문제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김준식은 다짜고짜 최 상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새로운 사단장 그 미친년이 오늘 밤에 창고 깐대. 유류고랑 부식 창고 다 뒤지겠대. 예. 아니, 취임 첫날부터 그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보통 한 달 정도는 업무 파악한다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녀는 관례 같은 거 모르는 년이야. 어제 내가 씨발 그건 됐고. 지금 당장 재고 어떻게 할 거야? 기름 2000리터 빈 거랑 소고기 등급 속인 거 들통나면 너랑 나랑 바로 영창이야. 최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000리터는 톤수로 따져도 엄청난 양이었다. 당장 어디서 구해와서 채워 넣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령님.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업자한테 연락해도 트럭 못 들어와요. 위병소 통과 기록 남으면 더 의심받습니다. 김준식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탔지만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707 출신이라는 그 잘난 여자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빈틈을 만들어야 해.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그년이 점검을 못하게 만들거나.
그때 김준식의 머릿속에 악랄한 아이디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최 상사를 쳐다보았다. 야, 오늘 밤 점검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단장 명령인데 거역합니까? 거역이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거지. 사단장이 딴 데 신경 쓰게 만들면 되잖아. 아주 골치 아픈 일을 터뜨려서. 김준식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불꽃이 밤 공기를 가르며 일렁였다. 최 상사, 너 오늘 당직 사관 누구야? 일중대장 강대위입니다. 그 새끼 어리버리하잖아. 좋아. 오늘 밤 9시쯤 병사 식당 조리실 쪽에 작은 화재 하나 내자. 최 상사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미치셨습니까? 불을 지르자고요? 그러다 헌병대 뜨면 끝장입니다. 크게 말고 그냥 연기 좀 나고 스프링클러 터질 정도로만 낡은 전선 합선으로 위장하면 돼. 내가 시설 관리 담당이잖아. 조리실 뒤편 배전반 거기는 CCTV 사각지대야. 내가 알리바이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가서 작업 좀 해. 하지만 야 이 새끼야. 영창 갈래? 아니면 불 좀 내고 징계 좀 먹고 끝낼래? 불나면 사단장이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없어서 창고 점검은 무조건 뒤로 미뤄져. 그 사이에 우리가 물건 채워 넣으면 된다고. 김준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부대 시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최 상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김준식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뒤 봐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한 배를 탔어. 그리고 하나 더. 김준식은 입꼬리를 비열하게 말아 올렸다. 불만 지르면 재미없지. 이왕 하는 거 그년 흠집도 좀 내야지. 익명 게시판이랑 육군 대나무 숲 같은데 글 하나 써. 무슨 글이요? 신임 사단장이 오자마자 성과에 눈이 멀어서 병사들 휴식 시간도 안 주고 무리하게 청소랑 작업시키다가 안전사고 날 뻔했다고. 여군이라 현장 감각 없어서 애들만 잡는다고 여론몰이 좀 해. 요즘 군대 여론 민감한 거 알지? 김준식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대에 불을 지르고 상관을 모함하는 여론 조작까지 계획하는 그의 모습은 군인이 아니라 시정잡배만도 못한 범죄자에 가까웠다. 707 여제. 웃기고 있네. 여기는 전방이야. 흙탕물 싸움은 내가 더 잘해. 어디 한번 제대로 뒹굴어 보자고. 김준식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황진선은 창밖으로 어둡게 깔린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방 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해했다. 707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적을 감시할 때 가장 좋은 위치는 어둠 속이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전속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부관이 건넨 서류 봉투는 꽤 두툼했다. 황진선은 책상 스탠드 불만 켠 채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최근 3년간 사단 본부대 유류 수불 대장과 김준식 소령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사실 황진선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단장으로 발령받기 전 그녀는 정보사령부에 있는 동기에게 부탁해 3사단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그 중심에 김준식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김준식을 압박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쥐를 잡기 전 쥐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구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몰이었다. 역시 나군. 차명 계좌로 들어온 돈이 꽤 짭짤해. 철원 시내 유흥주점 결제 내역도 화려하고.
황진서는 김준식의 비리 내역이 적힌 종이를 훑어보며 차갑게 웃었다. 사단장님, 헌병대에 바로 넘기시겠습니까? 부관의 질문에 황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쥐새끼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울 순 없지. 이놈이 얼마나 더 큰 사고를 칠지,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엮여 있는지 줄줄이 엮어서 한 번에 보내버려야 해. 황진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김준식 하나를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이 부대의 만연한 보여주기식 행정과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작정이었다. 그리고 부관. 오늘 밤 당직 사령에게 전달해. 9시부터 10시 사이 식당이나 창고 쪽 화재 감지기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라고. 오작동이라도 즉시 보고하라고 해. 예. 갑자기 화재 감지기는 왜? 부관이 의아해했지만 황진서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쥐가 구석에 몰리면 보통은 깨물려고 들지. 하지만 멍청한 쥐는 제 집을 무너뜨려서라도 도망치려고 하거든. 김준식의 눈빛을 보니 꽤나 급해 보였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황진서는 김준식이라는 인간의 바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부대 안전 따위는 내팽개칠 위인이라는 것을. 오늘 밤은 꽤 길겠군. 황진서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부대 마크, 백골을 향했다.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지킨다는 숭고한 뜻. 그 뜻을 더럽히는 자들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시계 바늘이 저녁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준식과 최 상사가 꾸민 작전 개시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9시 5분. 철원의 밤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제3보 병사단 본부 전체를 뒤흔들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현 시간부로 본부대 병사 식당 조리실 화재 발생. 전 장병은 신속히 대피하고 5분 대기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할 것. 당직 사령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스피커가 터질 듯이 울려 퍼졌다. 생활관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이 슬리퍼 차림으로 튀어나왔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본부 건물 1층 식당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며 별빛조차 가려버렸다. 김준식 소령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짐짓 당황한 표정을 연기하며 본부 건물 앞으로 뛰어갔다. 야!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소화기 가져와. 인원 파악 빨리 하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지휘하는 척했다. 계획대로였다. 최 상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한 모양이었다. 이 정도 연기라면 오늘 밤 예정된 사단장의 불시 점검은 물 건너간 셈이다. 화재 원인 조사하고 뒷수습하고 병력들 안정시키다 보면 새벽이 될 테고 자연스럽게 창고 점검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틈을 타 외부업자를 불러 부족한 물건을 채워 넣으면 그만이다. 소령님, 불길이 생각보다 셉니다. 조리실 내부 배전반 쪽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기름때에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당직사관 강 대위가 검댕이 묻은 얼굴로 보고했다. 김준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젠장, 낡아빠진 시설이 기어이 사단이 나는구만. 일단 인명피해 없게 애들 물러나게 해.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려. 김준식은 일부러 진압을 늦추려 했다. 불이 좀 더 번져서 식당이 엉망이 되어야 사단장의 관심을 완벽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연기 자욱한 복도 안쪽에서 방독면도 쓰지 않은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짙은 회색 연기를 가르고 나타난 실루엣. 주변의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황진서였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대테러복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707 시절 입던 전술 조끼를 걸친 그녀의 손에는 대형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나오십시오.
김준식이 달려가며 소리쳤지만 황진서는 그를 본체만 채 했다. 그녀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조리실 입구로 거침없이 다가갔다. 불길이 문틈으로 넘실거렸지만 그녀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바람 등지고 2열 횡대로 상계. 소화전 호스 끌고 와. 낮지만 또렷한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황진서는 안전핀을 뽑고 능숙한 동작으로 화점의 밑동을 향해 분말을 쏘아댔다. 정확한 타격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 같던 불길이 순식간에 잡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을 제압하는 듯한 전투적인 몸놀림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5분 대기조와 병사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자 화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진압되었다. 잔불 정리가 끝나고 조리실은 검게 그을린 채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김준식은 젖은 바닥을 밟으며 황진서에게 다가갔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휴,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이런 일이 놀라셨겠습니다. 오늘 창고 점검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고 일단 들어가서 쉬시지요. 김준식은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으니까. 황진서는 젖은 장갑을 벗어 최 상사에게 건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하얀 얼굴이 김준식을 향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화재 현장보다 더 뜨겁고 위험했다. 무리? 뭐가 무리지? 불은 꺼졌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점검을 미루나? 예. 아니, 그게 현장 수습도 해야 하고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황진서는 김준식의 말을 끊고 성큼성큼 배전반 쪽으로 걸어갔다. 불이 시작된 발화점이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타버린 전선 뭉치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냄새를 맡았다. 김준식 소령. 네.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했나? 예, 당직 사관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재미있군. 전기 합선 냄새가 아니라 신어 냄새가 나는데. 김준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배전반 덮개가 열려 있어. 보통 합선은 내부에서 일어나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덮개를 열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연소 흔적은 남지 않아. 황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김준식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확히 포착했다. 마치 누군가 오늘 밤 점검을 방해하기 위해 급하게 조작한 것처럼 말이야. 안 그런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조리실 청소하면서 쓴 세제 냄새일 겁니다. 김준식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황진서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작전과장 현재 위치 보고해. 치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작전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재 유류고 및 제2부식 창고 점검 완료했습니다. 사단장님 예상대로입니다. 김준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보고해. 유류 저장 탱크 3번, 4번이 비어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만충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식 창고 냉동고 안쪽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고기 박스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박스갈이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준식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언제 거길 갔지? 분명 불이 나서 다들 이쪽으로 몰려왔는데? 그의 표정을 읽은 듯 황진서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707에서 배운 게 뭔지 아나? 적은 항상 시선이 쏠린 곳의 반대편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불장난을 하며 내 시선을 끄는 동안 내 참모들은 이미 창고를 따고 들어갔지. 김준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녀는 화재가 날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2중 3중의 덫을 놓아둔 것이었다. 김소령. 자네가 판 무덤이야. 아주 깊게도 팠군.
황진서는 굳어버린 김준식을 뒤로하고 당직 사령에게 지시했다. 헌병대 불러. 화재 현장 감식반도 같이. 단순 화재가 아니라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 그리고 본부대장과 보급관은 현 시간부로 영내 대기 명령이다. 허가 없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탈영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해. 황진서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김준식의 절망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본부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어젯밤의 화재 사건과 창고 비리 적발 소문은 아름아름 간부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신임 사단장의 서슬 퍼런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준식은 본부대장실에 처박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헌병대가 다녀갔지만 아직 정식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황진서가 그를 당장 구속하지 않고 영내 대기를 시킨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불안했다. 증거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최 상사가 입만 다물면 돼. 방화는 심증뿐이고 창고 비리는 실수라고 우기면 돼. 관리 소홀로 징계 좀 먹고 끝날 수 있어. 그는 스스로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때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그가 어제 지시했던 여론 조작의 결과물이었다. 육군 대나무숲 제3사단 신임 사단장 고발합니다. 어제 취임하자마자 병사들 굴리고 낡은 시설 무시하고 작업시키다가 식당에 불났습니다. 병사들 다칠 뻔했는데 사단장은 자기 성과 챙기려고 덮으려고만 하네요. 여군이라 그런지 현장 상황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게시물에는 벌써 수백 개의 좋아요와 비난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역시 그 성별 과학이네. 별달 때까지 편하게 지냈겠지. 병사들만 불쌍하다. 민원 넣어야 정신 차리지. 김준식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그래 이거야. 여론이 들끓으면 상급 부대에서도 감찰 나올 거고 그러면 그년도 맘대로 날 못 건드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비리 캘 정신이 있겠어? 그는 희열을 느꼈다. 군대라는 조직은 외부의 시선에 극도로 취약하다. 특히 젠더 이슈와 병사 안전 문제는 장군들의 목을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오전 10시. 긴급 참모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황진서는 상석에 앉아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김준식이 사주하여 올린 그 대나무숲 게시글이 띄워져 있었다. 김준식은 짐짓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자, 이제 어떻게 변명할 테냐? 황진서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다들 이글 받겠지. 참모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였다. 정훈 참모. 어떻게 생각하나? 사단장님. 현재 사이버 대응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국방부까지 이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는 게. 정훈 참모의 조심스러운 건의에 김준식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유감 표명이라. 황진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준식을 바라보았다. 본부대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현장에 있었으니 잘 알겠군. 예,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병사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단장님의 의혹이 앞서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 다독여 보겠습니다. 김준식은 교묘하게 황진서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부각했다. 황진서는 가만히 그를 응시하다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로그 기록과 IP 주소, 그리고 CCTV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 이 게시글 작성 시간이 어젯밤 10시 30분이야. 화재 진압되고 1시간 뒤지.
그런데 접속 IP가 사단 사령부 인트라넷이더군. 병사들은 그 시간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점호 준비 중이었어. 간부 숙소 와이파이도 아니고 업무용 PC IP야.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업무용 PC로 육군 대나무 숲에 접속해서 글을 썼다니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이자 군기 문란이었다. 그리고 이 CCTV 화면. 어젯밤 10시 25분 군수지원과 사무실 복도야. 화면 속에는 최 상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에 나왔다. 최 상사가 밤늦게 사무실에서 뭘 했을까? 업무? 아니면 소설 집필? 김준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최 상사, 이 멍청한 자식이 제 개인 폰이 아니라 사무실 컴퓨터로 글을 썼단 말인가. 황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익명 뒤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았나? 나는 707에서 정보 분석관 과정도 수료했어. 이 정도 추적은 내 부관시켜도 10분이면 찾아내. 그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대에 불을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여 상관을 음해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이적 행위다. 이적 행위라는 단어에 김준식은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차원이 다른 죄목이었다. 김준식 소령. 아직도 자네는 저 글이 병사들의 순수한 불만이라고 생각하나? 모든 참모의 시선이 김준식에게 꽂혔다. 경멸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 김준식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헌병대장. 최 상사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해. 디지털 포렌식 돌려서 삭제된 파일까지 싹 다 복구하고. 누가 시켰는지 대가로 뭘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내.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황진서는 김준식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김준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볍게 얹은 손이었지만 김준식에게는 1000톤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김소령. 자네는 아직 구속하지 않겠어. 김준식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너무 쉽게 끝나면 재미없잖아. 최 상사가 입을 열 때까지 자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천천히 느껴봐. 피가 마르는 기분이 어떤 건지. 황진서는 김준식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도망칠 생각 마. 자등리 바닥 아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내 손바닥 아니야. 알겠나? 황진서가 손을 떼고 멀어졌다. 회의실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기는 김준식을 압도했다. 김준식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최 상사가 잡혀가면 모든 것을 불 것은 시간 문제였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독사가 머리를 쳐들듯 악독한 생각이 피어올랐다. 이대로는 안 죽어. 절대 혼자는 안 죽어. 김준식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그는 이제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으로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아래 숨겨둔 대포폰을 만지작거렸다. 사단 외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그의 줄을 당길 때가 온 것이다. 철원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수은주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기세였다. 영내 대기 명령을 받은 김준식 소령은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숙소 창밖을 서성였다. 헌병대의 감시가 삼엄했지만 그는 이 부대의 구석구석을 쥐구멍까지 꿰뚫고 있는 본부대장이었다. 새벽 2시. 순찰을 도는 헌병 초병이 교대하는 틈을 타 김준식은 미리 봐둔 개구멍을 통해 위병소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군복 위에 사제 패딩을 겹쳐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와수리로 향했다. 와수리, 일명 와수베가스라 불리는 군인들의 유흥가 뒷골목. 김준식은 간판 불이 꺼진 한 낡은 횟집 뒷문으로 들어갔다.
비릿한 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방 안에는 험상궂게 생긴 중년 사내가 회 한 접시를 놓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철원 일대 군납 비리의 온상, 대성유통의 사장 박두칠이었다. 김준식과 결탁해 난방유를 빼돌리고 저질 식자재를 납품해 온 주범이자 김준식의 돈줄이었다. 아이고 김소령. 꼴이 그게 뭐야? 영내 대기 중이라며? 박 사장이 킬킬거리며 술잔을 내밀었다. 김준식은 잔을 쳐내듯 받지 않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장님,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최 상사가 잡혀갔어요. 그 새끼 입 열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끝장이라고요. 진정해, 진정. 최 상사 그 친구, 내가 챙겨준 돈이 얼만데 쉽게 입 안 열어. 그리고 새로운 사단장? 그 여자 별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20년이야. 거쳐간 사단장만 5명이라고. 뇌물 좀 찔러주거나 아니면 지역 유지들 동원해서 압박 좀 넣으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어. 박 사장은 여유만만했다. 하지만 김준식은 고개를 저으며 몸을 떨었다. 그는 황진서의 눈빛을 봤다. 그건 돈이나 협박으로 해결될 눈빛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녀는 달라요. 707 출신에다가 눈이 완전히 미친년 눈깔이라고요. 돈? 안 통할 겁니다. 최 상사 폰이랑 PC 다 털렸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수 쳐야 해요. 김준식의 절박한 호소에 박 사장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졌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담극이라도 하게. 다음 주부터 혹한기 전술 훈련입니다. 사단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때 사고를 쳐야 합니다. 김준식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사고? 네. 사단장이 현장 지휘 능력 없다는 걸 증명해야죠. 대형 사고가 터지면 보직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도 흐지부지 될 거고요. 김준식은 품에서 구겨진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다. 훈련 예정지인 자등리 인근 야산과 도하 작전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 38교 아래 도하 지점. 강이 얼어서 빙판 도하를 할 텐데 사단장은 분명히 선두에서 지휘하려 들 겁니다. 보여주기 좋아하니까요. 그때 장비가 고장 나거나 통신이 먹통되어서 혼선이 빚어지면 빙판 깨져서 차량이라도 한 대 빠지면 대박이겠네. 박 사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김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통신 중계기 쪽에 손을 좀 써두겠습니다. 사장님은 민간 트럭 몇 대 동원해서 훈련 이동로를 막아주세요. 민원 핑계 대고요. 사단장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터지게 판을 짜는 겁니다. 두 사람의 모의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김준식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황진서를 끌어내릴 생각뿐이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황진서는 불 꺼진 집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횟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김준식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정보통신대장과 헌병대 수사관이 서 있었다. 사단장님, 드론 정찰팀 보고입니다. 김준식 소령이 접선한 자는 지역 군납업자 박두칠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과 사범의 지역 조폭과도 연계된 자입니다. 정보통신대장의 보고에 황진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가 썩은 동아줄을 잡으러 갔군. 예상대로야. 그녀는 김준식이 타령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놔두었다.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라 민간업자와 결탁한 조직적 범죄임을 입증하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대화 내용은? 도청 장치가 거리가 멀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혹한기 훈련, 사고, 도하 지점 등의 단어가 포착되었습니다.
헌병 수사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사단장님, 이건 훈련 방해 공작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당장 체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력 안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황진서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아니, 지금 잡으면 기껏해야 탈영이랑 명령 위반 정도야. 박두칠까지 엮어 넣으려면 그들이 행동을 개시할 때 덮쳐야 해. 하지만 걱정 마. 내 병사들은 내가 지킨다. 김준식이 파놓은 함정, 우리가 역이용한다. 통신대장. 예. 내일부터 훈련용 통신망 이중 암호화로 채널 분리해. 그리고 김준식이 접근 가능한 가짜 채널 하나 열어둬. 놈이 그 채널을 도청하거나 교란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황진서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에게 전장은 단순히 총칼이 오가는 곳이 아니었다. 정보와 심리 그리고 기만술이 판치는 곳. 그녀는 707에서 배운 비정규전의 정수를 김준식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놈들은 내가 보여주기식 지휘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 착각이 그들의 무덤이 될 거야. 전 참모들에게 전파해. 이번 훈련은 단순한 혹한기가 아니다. 내부의 적을 섬멸하는 실전이다. 백골. 참모들의 복창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황진서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와수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음껏 발버둥 쳐봐, 김준식. 내가 올라갈 곳은 단두대뿐이니까. 일주일 뒤 제3보 병사단 혹한기 전술 훈련 당일.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7도.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육박했다. 내뱉은 숨이 턱수염에 달라붙어 고드름이 될 정도의 맹추위였다. 연병장에 집결한 수천 명의 장병들은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출정 준비를 마쳤다. 김준식은 훈련 통제관 완장을 차고 지휘소 텐트 한 구석에 서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영내 대기 중이었지만 본부대장으로서 훈련 지원 임무는 수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억지를 부려 참가한 상태였다. 물론 그의 진짜 목적은 훈련을 망치는 것이었다. 박 사장이 준비는 다 해놨겠지. 김준식은 슬쩍 주머니 속의 소형 무전기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군용이 아닌 박 사장이 건네준 사제 무전기였다. 이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면 박두칠이 고용한 트럭들이 기동로를 막고 김준식이 미리 손봐둔 가짜 통신망에 교란 전파를 쏠 계획이었다. 오전 8시. 황진서 사단장이 지휘 차량인 레토나 대신 완전 군장을 메고 선두에 섰다. 전 병력 주목. 확성기 없이도 쩌렁쩌렁한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춥나? 병사들은 침묵했다. 나도 춥다. 하지만 적은 우리가 춥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백골 부대에게 추위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당금질이다. 오늘 나는 사단장이 아니라 백골의 일원으로서 너희와 함께 걷고 함께 뒹굴겠다. 나를 따르라. 백골, 백골, 백골. 함성이 터져나왔다. 별을 단 사단장이 직접 군장을 메고 병사들과 함께 걷는다. 그것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김준식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쉬하고 있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행군이 시작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움직였다. 황진서는 선두에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빠르고 힘찼다. 젊은 병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체력이었다. 오후 2시 문제의 도하 작전 지역인 38교 인근 하천에 도착했다. 강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곳곳에 얼음이 얇은 구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김준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텐트 뒤편으로 숨어들어 사제 무전기를 켰다. 사장님 들리십니까? 지금입니다. 트럭 밀어넣고 통신망 교란 시작하세요. 오케이. 작업 들어간다. 박두칠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리고 몇 초 후 지휘 통제실의 무전기들이 일제히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통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하 연대와 교신이 안 됩니다.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동시에 정찰대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후방 기동로에 민간 트럭 3대가 고장 핑계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전차 대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지휘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통신이 끊기고 기동로가 막힌 상황. 도하 작전은 정밀한 통제가 생명인데 눈과 귀가 멀어버린 셈이었다. 김준식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작전 참모에게 다가가 바람을 넣었다. 참모님, 이거 위험합니다. 통신도 안 되는데 빙판 위로 병력 올렸다가 얼음 깨지면 대형 참사입니다. 사단장님께 건의해서 훈련 중지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야겠지? 일단 멈추라고. 그때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황진서의 목소리가 뚫고 들어왔다. 당황하지 마라. 이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 지휘소의 스피커가 아닌 예비 주파수로 맞춰진 별도의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김준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통신병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파수를 전환하고 있었다. 본부대장 김준식. 갑자기 황진서가 김준식을 호명했다. 그녀는 지휘소에 없었다. 강 건너편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쥐새끼처럼 숨어서. 김준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통신 교란? 기동로 차단? 꽤나 고전적인 수법이군. 박두칠 사장이랑 짠 작전이 고작 이건가? 사단장님, 그게 무슨? 김준식은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들어 삼시 방향 능선을 봐라. 김준식은 홀린 듯이 고개를 돌려 삼시 방향을 쳐다보았다. 눈 덮인 능선 위로 하얀 위장복을 입은 수색대대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박두칠이 보낸 민간 트럭 운전사들을 제압하여 무릎 꿇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교란시킨 그 통신망. 그거 내가 파놓은 가짜 채널이야. 진짜 지휘 통신망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휘소 안에 있던 참모들이 일제히 김준식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당황이 아니었다. 경멸과 분노. 그들은 이미 황진서에게 사전에 귀띔을 받은 상태였다. 김준식 소령. 자네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사제 무전기 주파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 헌병대장이 김준식의 뒤에서 나타나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김준식의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박두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야, 김소령. 길 다 막았어. 이제 내가 안에서 불만 지르면 뭐야? 이거 왜 이래? 박두칠의 목소리는 헌병대장이 낚아챈 무전기를 통해 지휘소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명백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이었다. 김준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건 함정이야. 말도 안 돼. 강 건너편에서 황진서가 무전기를 통해 차갑게 선고했다. 함정이 아니야. 전술이지. 적을 기만하고 끌어들여 일망타진한다. 707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을 텐데 돈독이 올라서 다 까먹었나 보군. 헌병대 연행해. 훈련방해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민간인과 결탁한 이적 행위다. 즉결 처분감이지만 군사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게 해주지. 헌병들이 김준식의 양팔을 꺾어 올렸다. 억센 소나기 힘에 김준식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준식이야.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들 뿐이었다. 끌려가는 김준식의 눈에 멀리 강 건너편 언덕 위에 서 있는 황진서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처리한 맹수처럼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준식이 개처럼 끌려나간 뒤 황진서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무전을 날렸다. 장애물은 제거되었다.
전차 대대 우회 기동로 확보 완료. 도하 작전 개시. 백골. 엔진 소리와 함께 K1 전차들이 하얀 설원을 가르며 굉음을 울렸다. 김준식과 박두칠이 꾸민 얄팍한 음모는 백골 부대의 진군 앞에 흔적도 없이 짓밟혀 사라졌다. 황진서는 망원경을 내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직이야. 김준식은 꼬리일 뿐. 몸통을 잘라내야지. 그녀의 시선은 이제 김준식이 끌려간 헌병대가 아닌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김준식이 믿고 까불었던 군 내부의 더 깊숙한 어둠. 이제 그곳으로 칼끝을 돌릴 차례였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바깥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밀실,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준식은 수갑을 찬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꼬질꼬질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은 도끼를 품고 있었다. 설마 나를 구속하겠어? 영장 청구되면 상급 부대 법무관실에서 기각시킬 거야. 송 중장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 김준식은 자신의 든든한 뒷배, 육군 군수사령부의 송태진 중장을 믿고 있었다. 매달 상납한 돈이 얼마인데 자신이 무너지면 송 중장도 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든 자신을 빼내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황진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준식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준식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사단장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훈련 중에 오해 좀 있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시고. 제가 헌병대에 아는 선배가 많은데 이 수사 과정 절차상 하자 있는 거 아시죠? 황진서는 대답 대신 가져온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오해라. 박두칠이 진술한 내용이랑 자네 말이 많이 다르던데. 박두칠이요? 그 사기꾼 말만 믿으십니까? 그놈이 감형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기엔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야. 자네가 훈련 전날 횟집에서 건넨 훈련 지도 그리고 통신 교란용 무전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자네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까지 나왔어. 김준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녹취록? 박두칠 이 새끼가 대화를 녹음했단 말인가? 황진서는 서류철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다. 군사 기밀 유출, 군용물 절도, 뇌물수수 그리고 이적 행위. 형량 합쳐보니 대충 15년은 나오겠더군. 군 교도소에서 15년이면 자네 인생은 끝이야. 나올 때쯤이면 환갑이 다 되어가겠네. 15년이라는 숫자에 김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기요, 사단장님. 저 혼자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입 열면 사단장님 감당 못하실 텐데요.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준식은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굴었다. 송태진 중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암시를 준 것이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이쯤에서 멈칫하거나 타협을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황진서는 달랐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송태진 중장? 김준식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육군 군수사령관 송태진. 자네가 매달 상납금 보내고 명절마다 굴비 상자에 현금 다발 채워 보내던 그분 말하는 건가? 어떻게? 내가 말했지. 나는 707 출신이라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건 내 주특기야. 자네가 송 중장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지. 황진서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 섞인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송 중장님 접니다. 3사단 헌병대장입니다. 그래. 김준식 그놈은 어떻게 됐나? 지금 조사 중인데 자꾸 사령관님 이름을 들먹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미친 새끼. 꼬리 자르라고 해.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해. 그깟 소령 나부랭이 하나 때문에 내가 옷 벗을 순 없잖아. 적당히 회유해서 혼자 뒤집어 쓰고 가면 나중에 가석방이라도 힘써주겠다고 해. 만약 내 이름 끝까지 팔면 군 교도소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고 전하고. 뚝. 녹음이 끊겼다. 조사실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김준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송 중장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조작? 자네가 원하면 성문 분석 의뢰해도 좋아.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자네는 이미 송 중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교도소 안에서 사고사로 위장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군. 황진서는 몸을 앞으로 숙여 김준식과 눈을 맞췄다. 김준식, 넌 그냥 소모품이야. 돈 물어오는 사냥개. 사냥개가 병들고 지저대면 주인은 주저없이 보신탕집으로 보내는 법이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김준식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과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방금 전까지 협박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황진서는 그런 김준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살고 싶나? 예, 제발요. 방법은 하나야. 송태진 중장이 자네에게 지시했던 모든 비리 내역, 상납 장부, 통화 녹음 파일. 전부 내놔. 자네가 송 중장의 목을 치는 칼이 된다면 정상 참작해서 형량 거래를 시도해 볼 순 있어. 김준식은 잠시 망설였다. 송 중장을 배신한다면 그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황진서에게 짓밟히는 것과 송 중장에게 버림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있습니다. 제 숙소 천장 텍스 안에 비밀 USB가 있습니다. 거기에 5년치 상납 장부랑 송 중장이 지시한 군납 비리 리스트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백기를 들었다. 황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명한 선택이군. 헌병대장 가서 증거물 확보해. 그리고 김준식 소령은 독방으로 옮겨. CCTV 24시간 감시하고 외부 접촉 철저히 차단해. 송 중장 쪽에서 암살자라도 보낼지 모르니까. 황진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준식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비참한 말로였다. 복도로 나온 황진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1단계 완료. 이제 몸통을 잡으러 갈 차례다. 그녀의 시선은 철원의 북쪽 하늘을 넘어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향하고 있었다. 김준식의 비밀 USB가 확보된 지 3일 후 황진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태진 중장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송태진은 육군 내에서 막강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일개 사단장이 중장을, 그것도 군수사령관을 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압박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거세게 들어왔다. 오전 9시 사단장실 직통 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실. 통신보안 제3사단장 황진서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사참모부장 최 소장이었다. 그는 송태진 라인의 핵심 인물이었다. 황 장군 나야. 요새 고생이 많지? 취임하자마자 사고 수습하느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였다. 임무 수행 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 3사단 김준식 소령건 말이야. 육본 법무실에서 직접 다루기로 했어. 사안이 중대하니까 상급 부대에서 통합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네. 오늘 중으로 김준식 신병이랑 수사 자료 일체 6본으로 이첩하게. 뻔한 수작이었다. 김준식을 6본으로 데려가서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속셈이었다. 황진서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김준식은 민간인 박두칠과 공모한 혐의가 있어 군검찰과 민간 경찰이 합동 수사 중입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이첩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아, 명령 불복종인가? 6본 지시야. 자네 지금 줄을 잘못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송태진 사령관님이 자네를 아주 좋게 보고 계셨어.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차기 진급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굳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려고 하나?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들어왔다. 진급이라. 저는 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제 부하들 밥그릇에서 고기 훔쳐가는 도둑놈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줄을 잘못 섰다고 하셨습니까? 황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저는 줄 같은 거 안 섭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오직 전장 한복판뿐입니다. 송 사령관님께 전해 주십시오. 꼬리 자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목 닫고 기다리시라고. 뭐 너? 이 미친. 야, 황진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끊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바빠서요. 황진서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전투를 앞둔 전사의 흥분이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자 사단 감찰부가 들이닥쳤다. 명분은 지휘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및 직권 남용 조사였다. 사단장님 6본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사 자료 제출 거부하시고 피의자 인권 침해하셨다는 제보가 있어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감찰관들은 사단장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서류들을 압수해 갔다. 황진서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참모들은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단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6본입니다.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관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황진서는 창가에 서서 담담하게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부관. 707에서 대테러 작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이야. 적이 방심하고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 지금 저들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어. 감찰을 보내서 나를 묶어뒀으니 이제 김준식을 빼내려고 하겠지. 황진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707 시절부터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보안폰이었다. 지금이 바로 문이 열리는 순간이야. 그녀는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군, 황 장군. 자네가 이 번호로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었다. 그는 송태진 중장과 육사 동기지만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해 송태진 파벌과는 앙숙인 인물이었다. 본부장님. 선물 하나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아주 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선물입니다. 선물? 3사단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잡은 게 있나 보군. 송태진 중장의 군납비리 장부와 6본 인사참모부장의 수사 외압 녹취록입니다.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내일 아침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군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터뜨려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역시 황진서답군.
707의 독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 좋아. 그 정도 증거라면 내가 직접 국방장관님께 보고하고 언론에 뿌리지. 송태진 그 친구,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겠어. 황진서는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반으로 접었다. 이것이 그녀의 반격이었다. 육본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더 강력한 외부의 힘인 여론과 경쟁 파벌을 이용하는 것. 이의제의의 전술이었다. 그날 밤 황진서는 잠들지 않았다. 사단장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시간을 셌다.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게 될 것이다. 새벽 5시. 김준식이 갇혀있는 헌병대 유치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6본 헌병대다. 김준식 소령 이송 명령서다. 비켜. 송태진 측에서 기어이 김준식을 빼돌리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러 온 것이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위병소를 강제로 통과해 헌병대 건물 앞까지 들이닥쳤다. 당직 사령이 급하게 황진서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6본 헌병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옵니다. 무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포 허가라도 내려주십시오. 상황이 급박했다. 자칫하면 아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황진서는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발포는 금지다. 길을 터줘. 예. 그냥 보내란 말씀입니까? 아니. 그들이 김준식을 태우고 나가는 순간까지만 놔둬. 그리고 위병소 정문 바리케이드만 올려. 내가 직접 나가겠다. 황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레모를 썼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 부대에서 내 허락 없이 죄인을 데려갈 순 없어. 그게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말이야. 황진서는 지프차에 올라타 위병소로 질주했다. 정문 앞에는 6본 헌병 차량들이 김준식을 태우고 나가려다 올라간 바리케이드에 막혀 멈춰 서 있었다. 황진서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혼자였지만 그녀의 기세는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압도했다. 6본 헌병 대위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다. 사단장님, 길 비키십시오.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황진서는 지휘봉으로 대위의 가슴팍을 툭 쳤다. 공무? 도둑놈을 빼돌리는 게 공무인가? 명령입니다. 불응하시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대위가 권총에 손을 올리자 뒤에 있던 헌병들도 일제히 총구를 겨눴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황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힐끔 쳐다보았다. 오전 6시 정각.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간 됐군. 그 순간 위병소 입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뉴스 속보가 번쩍였다. 속보 육군 군수사령관 송태진 중장, 수백억 대 군납 비리 혐의 포착. 국방부 긴급 체포. 단독 비리 은폐 위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증인 김준식 소령 빼돌리기 시도 정황. 대위의 휴대폰과 무전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뉴스를 본 6본 헌병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들이 모시던 주인이 지금 막 뉴스에 대서특필되며 무너져 내린 것이다. 황진서는 얼어붙은 대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너희들의 명령권자는 이제 없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김준식이 타고 있는 승합차를 가리켰다. 내려. 내 부대에서 썩은 내 풍기지 말고. 아침 해가 떠오르며 황진서의 어깨 위에 뜬 별을 비췄다. 그 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눈부셨다. 거대한 악을 집어삼킨 백골의 그림자, 황진서의 완벽한 승리였다. 위병소 앞의 대치는 싱겁게 끝났다.
전광판에 속보가 뜨고 국방부 조사본부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치자 육군 본부 헌병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송태진 중장이 체포되는 장면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준식 소령 1위와 3사단 헌병대장이 육본 헌병들의 손에서 김준식을 거칠게 낚아챘다. 김준식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흐물거렸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를 헌병 2명이 양쪽에서 짐짝처럼 끌고 갔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김준식은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황진서는 그 꼴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하고는 헌병 대장에게 지시했다. 독방에 쳐넣어. 자해 못하게 감시 철저히 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다. 김준식의 절규가 위병소 바닥을 긁으며 멀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 군부는 발칵 뒤집혔다. 황진서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긴 자료는 핵폭탄급이었다. 송태진 중장이 지난 5년간 군납 비리로 챙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불량 방탄복과 저질 전투 식량을 납품해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3사단 사령부는 수사관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진서를 압박하러 온 감찰관들이 아니었다. 김준식과 공모했던 부대 내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파견된 합동수사단이었다. 군수 지원과 보급관 최 상사는 수갑을 찬 채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다. 그는 울며 불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다. 김준식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편의를 봐주던 예하 대대장 2명도 줄줄이 보직 해임되어 소환되었다. 사단장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던 황진서는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칙칙하고 활기 없던 연병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관, 예, 사단장님.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소고기 미역국에 제육볶음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1등급 식자재로 조리한다고 합니다. 황진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애들 밥은 잘 먹여야지. 그게 지휘관이 할 일의 전부야. 거창한 게 아니라고. 일주일 후 김준식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황진서는 마지막으로 그를 면회하러 갔다. 헌병대 유치장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김준식이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탁하게 죽어 있었다. 황진서가 들어오자 그는 벌떡 일어나 유리에 매달렸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습니까? 장부도 다 드렸고. 김준식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콧물까지 흘리며 비는 꼴이 가관이었다. 황진서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착각하지 마, 김준식. 자네가 장부를 넘긴 건 자수나 협조가 아니야. 살기 위한 쥐새끼의 발버둥이었지. 사단장님. 그리고 용서? 내가 자네를 용서할 권한이 있나? 자네가 훔쳐간 건 내 돈이 아니야.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였고 그들이 덮어야 할 따뜻한 이불이었어. 용서를 빌려거든 그들에게 빌어. 황진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리벽을 뚫고 들어갈 만큼 날카로웠다. 나는 자네에게 자비를 베풀러 온 게 아니야. 통보하러 왔다. 통보라니요? 군 검찰이 자네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할 거야. 뇌물 액수가 크고 재질이 나쁘며 훈련 중 이적 행위까지 더해져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그리고 퇴직금은 전액 몰수, 연금 박탈, 불명예 전역이다. 김준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20년. 감옥에서 나오면 55이 넘는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삶도 완전히 파탄난 것이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황진서는 몸을 돌려나가려다 멈칫했다. 내가 처음에 그랬지? 707이고 나발이고 계집년들은 뺨 한 대 맞으면 조용해진다고. 김준식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나는 뺨을 맞으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린 놈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목을 물어뜯어. 그게 707이야. 감방에서 평생 그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황진서는 미련 없이 면회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김준식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사단 본부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썩은 별들은 떨어지고 진짜 별들이 제자리를 찾아 빛나고 있었다. 황진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좀 숨 쉴만하군. 3개월 후 강원도 철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철원 평야에도 늦은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한탄강이 녹아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제3보 병사단 보통 군사법원 앞.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오늘은 단군 이래 최대 군납 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죄수들이 줄지어 나왔다. 맨 앞에는 송태진 전 중장이, 그 뒤에는 김준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왔다. 피고인 송태진 징역 25년, 벌금 500억 원. 피고인 김준식 징역 18년, 추징금 15억 원.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김준식 씨, 병사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송태진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죄인 호송버스에 오르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장군과 그에 기생하던 영관 장교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했다. 황진서는 법정 먼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하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지프차에 올랐다. 부대로 복귀한다. 알겠습니다. 운전병의 목소리가 경쾌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이제 3사단에서 비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니, 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부대에 도착한 황진서는 곧바로 신병 교육대대로 향했다. 오늘은 신병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다. 연병장에는 5주간의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피부는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다.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군대가 아니었다. 잘 먹고 잘 입고 제대로 훈련받은 강군의 모습이었다. 황진서가 단상에 오르자 연대장이 구령을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수천 명의 함성이 철원 땅을 울렸다. 그 소리는 3개월 전 취임식 때 들었던 맥 빠진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가 담긴 함성이었다. 황진서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707 시절 숱한 사선을 넘으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자랑스러운 백골 용사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추위도 배고픔도 그리고 우리를 갉아먹던 내부의 적들도 모두 이겨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약속했다. 너희를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춥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 지켜졌나? 예, 그렇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메아리 쳤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너희는 대한민국 최정예 백골 부대의 일원이다.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적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다. 알겠나? 백골, 백골, 백골. 함성은 끝없이 이어졌다. 황진서는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계급장 뒤에 숨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진짜 별의 무게였다. 수료식이 끝나고 황진서는 부대 뒷산에 있는 백골 공원으로 올라갔다. 전사한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추모 비석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묵념했다. 선배님들,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썩은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봄바람이었지만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황진서는 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사단장님. 새로 부임한 본부대장이었다. 그는 김준식과는 정반대로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육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군납 비리 척결 공로로 사단장님께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특수전 사령관 후보로 거론되고 계십니다. 특수전 사령관. 모든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자리. 707 출신인 그녀에게는 꿈의 보직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황진서는 담담하게 웃었다. 훈장은 병사들에게 줘. 고생한 건 그들이니까.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이라. 그녀는 철책선 너머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여기가 좋아. 최전방의 찬 바람 냄새 그리고 우리 백골이들의 땀 냄새가 더 좋거든. 나는 할 일이 남았어. 역시 사단장님이십니다. 본부대장이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붙였다. 가자. 오늘 전방 지피 순찰 일정 있지? 애들 간식 좀 챙겨서 가야겠어. 황진서는 지휘봉을 고쳐 쥐고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쳤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부대와 병사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거대한 보호막처럼 보였다. 철원의 봄은 그렇게 진정한 주인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